고속도로 옆 한 칸 절의 동자승이 매일 지나가는 차들에게 절을 했다. 그런데 그중 한 대가 멈춰 선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스팔트가 지평선을 삼키는 길. 국도 7호선 세상의 혈관이라 불리는 그 길은 동해의 거친 숨결을 따라 쉼없이 맥동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동맥 한쪽 귀퉁이 속도와 망각에 밀려난 작은 핏줄 같은 곳에 낙조암이 있었다. 이름처럼 사찰은 매일같이 길 위로 지는 해의 마지막 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쓰러져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절이라 부르지 않았다. 건설 폐자재가 태풍에 실려와 엉겨붙은 흉터 혹은 밤사이 몰래 폐차를 버리고 간 자들의 양심처럼 길가에 남은 오점이라 여겼다. 시멘트 포대가 굳어버린 담벼락, 녹슨 철근이 뼈처럼 튀어나온 기와장 없는 지붕. 단청은 속살을 드러낸 채 빗물에 씻겨나가 핏물 같은 얼룩만 남았다. 그 흉물스러운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은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작은 움직임이었다. 동자승, 도윤. 10살 남짓의 아이는 해진 승복의 소매를 여미고 그 흉터의 가장 앞자리, 화물차들이 뿜어내는 매연이 코끝을 가장 먼저 핥히는 그곳에 섰다. 옆에는 누런 털이 까맣게 그을린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앉았다. 아이는 녀석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이내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 합장. 생마이너스. 바람을 찢는 소리와 함께 25톤 윙바디 트럭이 도윤의 솜털 같은 머리카락을 헤집고 지나갔다. 거대한 바퀴가 뿜어내는 흙탕물이 아이의 볼에 튀었지만 도윤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그저 멀어지는 트럭의 붉은 후미등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1배. 그것은 기이한 풍경이었다. 속도를 숭배하는 길 위에서 가장 느리고 오래된 행위. 분노와 경적, 욕설이 난무하는 아스팔트 위에서 피어나는 침묵의 의식. 저 새끼 또 저러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덤프트럭 운전사 김씨가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이 길을 하루에도 2번씩 오가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신기했고 다음에는 가여웠고 이제는 짜증이 났다. 저 아이의 부모는 대체 뭘 하는 작자들일까? 아니 저런 폐가에 아이를 방치한 걸 보면 부모가 없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김씨는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다. 미친 세상에 미친 풍경. 하지만 모두가 그를 비웃는 것은 아니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출근길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낡은 경차를 모는 한 아주머니는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곤 했다. 차마 창문을 내릴 용기는 없었지만 아이의 작은 등과 가지런히 모은 손을 보며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를 올렸다. 부디 저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아이에게 닿지 않는 듯 했다. 며칠 전에는 혈기왕성한 스포츠카 동호회 회원들이 아이를 향해 보란 듯이 클렉슨을 울려대며 낄낄거리고 지나갔다. 어떤 날은 누군가 던진 음료수 캔이 아이의 발치에 나뒹굴기도 했다. 도윤은 그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였다. 칭찬도 비난도 동정도 조롱도 모두 길 위의 소음일 뿐이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스승의 유언이었다. 3년 전 낙조암의 유일한 어른이었던 원명 스님은 기나긴 기침 끝에 마른 몸을 누였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도윤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낡은 창호지 너머 쉼없이 차들이 흐르는 길을 향해 있었다. 도윤아 저 길을 보아라. 세상의 모든 인연이 저 길 위에 있단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저 길을 따라 흐르지. 스님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스러졌다. 그는 아이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말을 이었다. 매일 아침 저 길을 향해 절을 하거라. 지나가는 모든 것을 위해. 빠르게 달려야만 하는 자들을 위해, 그 속도에 치여 쓰러져간 모든 것들을 위해. 그리고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희미하게 웃었다. 언젠가 저 길의 끝에서 너를 위한 인연이 올 것이다. 너의 시작이자 나의 끝이 될 게다. 그 인연이 멈춰 설 때까지 너의 절을 멈추지 말거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스승은 길을 경전처럼 남기고 떠났다. 도윤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길을 향해 절을 올렸다. 처음에는 스승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빠르게 달리는 저 차들이 뭐가 예쁘다고 절을 해야 할까?
시끄럽고 더럽고 무서운 저 쇳덩어리들을 위해 왜 내가 허리를 굽혀야 할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자신의 절은 자동차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 그들의 조급한 마음,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 그리고 그들이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모든 것들을 향한 것이었다. 나의 절 한 번이 저들의 속도를 1초라도 늦출 수 있다면, 나의 합장 한 번이 저들의 굳은 표정을 찰나라도 스칠 수 있다면, 그렇게 도윤의 절은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경전이 되어갔다. 의식은 동이 트고 이 시간이 지난 뒤에야 끝났다. 그 시간 동안 수백, 어쩌면 수천 대의 차가 아이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도윤은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훔치고는 곁을 지키고 있던 강아지 먼지의 등을 두드렸다. 고생했다, 먼지야. 들어가자. 먼지는 아이의 말에 짧게 깽 하고 짖으며 몸을 털었다. 아이와 개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세상의 가장 시끄러운 전장에서 그들만의 싸움을 마치고 폐허가 된 성으로 돌아갔다. 낙조암 내부는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더 처참했다. 비가 새는 법당 한가운데에는 큰 고무대야가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원명 스님의 낡은 목탁과 경전 몇 권이 전부였다. 부처님은 모셔져 있지 않았다. 아니, 원래는 있었을 것이다. 불상의 좌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는데 그 위에는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다. 원명 스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부처는 모시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니라. 저 길 위에 저 소음 속에 모두 부처가 계시니 우리는 그저 길을 보면 된다. 도윤은 스님이 남긴 몇 안 되는 쌀로 밥을 지었다. 밥이 끓는 동안 아이는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다시 길을 내다보았다. 자동차들은 여전히 어딘가를 향해 맹렬히 달리고 있었다. 저마다의 목적지를 가진 저 행렬 속에서 과연 스님이 말한 나를 위한 인연도 달리고 있을까? 언제쯤 그 인연은 속도를 늦추고 이곳에 멈춰 서게 될까? 아이는 아직 몰랐다. 그 인연은 이미 길 위에 있었음을. 다만 아직 이곳에 닿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폭풍우와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남쪽에서부터 낙조암을 향해 검은 구름을 몰고 달려오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질 나쁜 콘크리트처럼 탁하고 무거웠다. 그 회색빛 하늘 아래 여의도의 마천루들은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다. 박기철은 자신의 23층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그 묘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때는 저것들이 성공의 상징이었고 정복해야 할 목표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곧 무너져 내릴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돌덩이일 뿐이었다. 대표님, 최종 부도 처리 통지서입니다. 젊은 여직원이 위축된 목소리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박기철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 한강 위를 부유하듯 떠다니는 유람선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배는 어디로 가는 걸까? 적어도 목적지는 있겠지. 거기 둬요. 그의 목소리는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직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박기철. 오성건설의 신화 맨주먹으로 시작해 중견 건설사를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 언론은 그를 불도저라 불렀다. 불가능한 공기는 그의 손에서 가능해졌고 얽히고 설킨 민원은 그의 돈과 힘 앞에서 맥없이 풀려나갔다. 그는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건물을 올렸다. 세상을 편하게 만드는 일이라 믿었다. 속도와 효율, 그것이 그의 신념이자 종교였다. 하지만 불도저는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을 밀어붙인 나머지 제 스스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말았다. 무리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정경유착의 검은 골이 믿었던 오른팔의 배신. 견고해 보였던 그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책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부도 통지서와 나란히 놓여 있었다. 1년 전 아내는 당신 눈에는 오로지 위로 올라가는 길만 보이지 옆에 있는 나는 보이지 않잖아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하나뿐인 딸은 유학을 핑계로 사실상 그에게서 도망쳤다.
그는 가족을 위해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길의 끝에 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길 위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박기철은 마른 세수를 했다. 까칠한 수염이 손바닥을 찔렀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한 곳, 오래된 가죽 지갑 안에서 그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다. 앳된 얼굴의 젊은 아내와 그녀의 배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아직 세상의 때가 묻기 전 오직 사랑과 희망만으로 충만했던 시절. 그때는 몰랐다. 그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그 웃음 뒤에 어떤 비극이 숨어 있었는지. 당신은 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문득 뇌리 깊숙한 곳에서 잊고 있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희미한 불빛, 타는 듯한 열기, 그리고 매캐한 연기 냄새와 함께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20년 넘게 그를 괴롭혀온 악몽의 파편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딸에게조차 다정하게 불러주지 못했다. 그 단어는 그의 혀끝에 박힌 가시이자 영원히 아물지 않을 낙인이었다. 박기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묘비 같은 건물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양복 재킷을 걸치고 지갑과 차키만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직원들의 불안한 시선이 그의 등에 와서 박혔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지하 주차장. 그의 검은색 세단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는 성공의 증표였던 이 차가 지금은 값비싼 관처럼 느껴졌다. 그는 운전석에 몸을 싣고 시동을 걸었다. 묵직한 엔진음이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이 없었다. 그는 무작정 차를 몰아 강변북로에 올랐다. 차들은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모두들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기철의 차는 목적지를 잃은 유령선처럼 그 흐름 속을 정처 없이 떠다녔다. 얼마나 달렸을까? 라디오에서는 때 잃은 장마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구름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였다. 하늘은 그의 마음처럼 이미 잔뜩 찌푸린 채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기세였다. 그때였다. 동해 방향. 초록색 이정표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동해. 그는 한 번도 제 발로 그곳을 찾아간 적이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지명, 지도 위의 한 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옛 상처가 굳은 날씨에 쑤셔오는 것처럼 이유 모를 통증이 가슴을 찔렀다. 동해 7번 국도. 무언가에 홀린 듯 그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동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다. 왜 그곳으로 향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그저 가야만 할 것 같았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거부할 수 없는 힘이 그를 그 길 위로 잡아 끌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빌딩 숲이 사라지고 논과 밭, 나지막한 산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이 밟았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 무너져버린 자신의 삶? 아니면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 차는 비구름을 향해 그리고 그의 과거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달리는 길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지독한 업보를 향해 나아가는 참회의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파멸일지 구원일지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장마의 서곡은 요란했다. 처음에는 성긴 빗방울이 먼지 쌓인 기왓장에 부딪혀 투둑, 투둑 소리를 내더니 이내 장대비로 변해 세상을 온통 회색으로 지워버렸다. 국도 7호선은 거대한 강이 되었다. 자동차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위태롭게 강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 떼처럼 보였다. 도유는 법당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비를 보고 있었다. 빗줄기는 낡은 지붕을 뚫고 마당 곳곳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 웅덩이 위로 또 다른 빗방울이 떨어지며 동심원을 그렸다.
생겨나고 퍼져나가고 사라지는 무수한 원들. 원명 스님은 저것이 곧 인연이라 했다. 우리는 무수한 인연의 동심원 속에서 잠시 스쳤다 헤어지는 빗방울 같은 존재라고. 먼지는 비를 무서워했다. 천둥이라도 치는 날에는 도윤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오늘도 녀석은 아이의 다리에 머리를 기댄 채 낑낑거리고 있었다. 도윤은 그런 먼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괜찮아. 그냥 하늘이 목욕하는 거야. 아이는 스님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스님은 세상의 모든 두려운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천둥은 하늘의 북소리, 거센 바람은 세상의 숨결, 그리고 저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은 살아있다는 증거. 하지만 오늘따라 길 위의 소음은 유난히 더 위태롭게 들렸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들의 급정거 소리, 신경질적인 경적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도윤은 스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의 길이 무서웠다. 모두가 더 조급해지고 더 난폭해지는 것 같았다. 저러다 큰일이라도 날까봐 아이는 저도 모르게 합장을 하고 길을 향해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다. 부디 모두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때였다. 끼잉 마이너스.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빗소리를 갈랐다. 그리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도윤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낙조암 바로 앞 갓길 근처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서 있었다. 비상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며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고 있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차들이 이곳을 지나갔지만 이렇게 바로 앞에서 멈춰 선 차는 처음이었다. 사고인가? 사람이 다쳤을까? 아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잠시 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다. 굵은 빗줄기가 순식간에 그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다. 중년의 남자. 값비싸 보이는 양복은 흠뻑 젖어 몸에 들러붙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남자는 멍하니 자신의 차와 중앙분리대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길 건너편을 보았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헤매다 마침내 폐허 같은 절과 그 앞에 선 작은 동자승에게 멎었다. 박기철이었다. 그는 분명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현실과 과거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라디오 소리를, 빗소리를, 엔진 소리를 집어삼키고 그의 의식을 잠식했다. 타오르는 불길, 무너지는 석가래, 그리고 자신을 밀쳐내며 외치던 한 스님의 마지막 모습. 당신은 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갚으시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순간 그는 핸들을 꺾었다. 무엇에 홀린 듯이 마치 그 목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려는 것처럼.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차는 이곳에 멈춰 서 있었다. 박기철은 젖은 아스팔트 위를 건너 절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걸음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불안정했다. 쌩쌩 달리는 차들이 그를 향해 경적을 울려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비를 맞으며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저 작은 아이의 모습만 들어올 뿐이었다. 왜 익숙할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인데 왜 저 눈빛이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 마침내 박기철은 절 앞에 도착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절 아직 살아있었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탄식 혹은 뒤늦게 마주한 죄책감의 신음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이곳은 20년 전 자신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부서지고 불타버린 곳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흉터 같은 모습으로 남아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 도윤은 남자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남자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스승인 원명 스님이 열반에 들기 전 길을 바라보던 눈빛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아이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 그리고 흠뻑 젖은 낯선 남자를 향해 매일 아침 길을 향해 하던 것처럼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중하고 고요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는 듯한 절이었다. 박기철은 아이의 그 행동에 숨을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했다. 빗소리도 차소리도 자신의 거친 숨소리마저도 오직 자신을 향해 머리를 숙인 저 작은 아이의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세상에 가득 찼다. 그 순간 박기철은 어렴풋이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쳐온 길의 끝이 바로 이곳이었음을. 그리고 이 비와 함께 찾아온 작은 아이가 자신의 20년 악몽을 끝낼 수도 혹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기철의 세상은 아이의 절 한 번에 멈춰섰다. 빗소리, 경적소리,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했다. 오직 젖은 흙냄새와 제 몸을 적시는 차가운 빗줄기의 감촉, 그리고 눈앞에서 천천히 허리를 펴는 작은 동자승의 모습만이 비현실적인 현실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일으켜 세우려 손을 내밀었다. 가늘고 작은 손. 하지만 박기철은 그 손을 잡을 수 없었다. 자신의 손은 너무나 많은 것을 부수고 파괴하고 더럽혀왔다. 저 깨끗한 손에 닿을 자격이 없었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비에 젖은 이끼 낀 돌부리에 발이 걸려 그대로 중심을 잃고 주저앉고 말았다. 엉덩방아를 찧은 충격보다 이 폐허의 땅에 다시금 제 몸이 닿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 절망케 했다. 괜찮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했다. 그 안에는 경계심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염려. 마치 길을 잃은 새를 발견한 아이의 목소리 같았다. 누구냐 너? 박기철은 쉰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그는 아이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운명에게 묻고 있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여기인가? 저는 도윤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살아요. 살아? 이런 곳에서? 혼자? 먼지와 함께 있습니다. 도윤이 발치에 바싹 붙어 으르렁거리는 강아지를 가리켰다. 박기철의 눈에는 그제야 흙탕물에 젖은 누런 개 한 마리가 들어왔다. 아이와 개, 폐허, 비. 모든 것이 기괴한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스승님은 3년 전에 열반하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감기에 걸립니다. 도윤은 다시 손을 내미는 대신 먼저 몸을 돌려 절 안으로 들어갔다. 따라오라는 무언의 이끌림이었다. 박기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사고의 충격과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온몸이 떨려왔다. 그는 젖은 땅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이 20년 전에 지워버렸던 그 공간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법당 내부는 예상보다 더 참혹했다. 지붕의 구멍으로 떨어지는 비를 받기 위해 놓인 고무대야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며 내는 소리가 마치 목탁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불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좌대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 위에 쌓인 먼지가 빗물에 젖어 진흙처럼 변해 있었다. 박기철의 심장이 철퇴로 얻어맞은 듯 쿵 내려앉았다. 저 좌대. 그가 똑똑히 기억했다. 20년 전 용역들을 동원해 마지막으로 철거하던 날 인부 하나가 저 좌대를 깨트리려 하자 당시 주지 스님이 온몸으로 막아섰다. 부처의 몸은 부술 수 있어도 부처의 자리는 남겨두시오. 언젠가 다시 돌아와 앉으실 자리요. 스님의 그 절박한 외침을 그는 코웃음치며 무시했다. 낡은 돌덩이 하나에 무슨 미련이냐고. 그리고 지금 그는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텅 비어버린 그 자리를 마주하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풍화시켰지만 죄의 기억만큼은 조금도 바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도윤이 한쪽 구석 비가 새지 않는 자리에 깔린 낡은 방석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작은 냄비에 물을 담아 낡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일었다.
이 폐허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박기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성였다. 법당의 모든 것이 그의 기억을 후벼 팠다. 반쯤 타다 남은 저 기둥. 분명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렸던 벽의 잔해. 창살의 문양까지도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이곳을 완벽하게 파괴했다고 믿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생명은, 기억은, 그리고 업보는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현실이 그를 다시 멱살 잡아 끌어당기는 소리였다. 발신인은 최 변호사.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대표님, 어디십니까? 연락도 안 되시고 방금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회생 신청 기각입니다. 박기철은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 채권단에서 즉시 모든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표님 자택도 사모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시겠다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웅웅거렸다. 자산, 압류, 이혼.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들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귓가에는 그 단어들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텅 빈 불자와 그 앞에서 묵묵히 물을 끓이는 작은 아이의 뒷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해. 네? 대표님 뭐라고요? 다 가져가라고 해. 어차피 내 것도 아니었으니. 박기철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액정이 깨지며 화면이 암전되었다.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옥 같은 공간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20년 전 이곳에 묻어두고 떠났던 것이다. 따뜻한 물입니다. 도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낡은 찻잔을 내밀었다. 박기철은 멍하니 그 찻잔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손으로 전해졌다. 그는 찻잔을 든 채로 타다 남은 기둥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그대로 스르륵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며칠간의 불면과 스트레스, 사고의 충격, 그리고 거대한 죄책감의 무게가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눈앞이 흐려지고 아이의 모습과 텅 빈 좌대가 하나로 겹쳐 보였다. 귓가에서는 빗소리와 함께 20년 전 그날의 불길 속에서 들려왔던 스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 생에서 갚으시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에게 물었다. 내 스승님 함자가 어떻게 되느냐? 묘법 스님이셨습니다. 묘법. 박기철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억 속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다. 착각이 아니었다. 환각도 악몽도 아니었다. 그는 돌아와야 할 곳으로 정확하게 돌아온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손에서 놓친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이 폐허의 정막을 가르는 마지막 소리였다. 제오장 귀신을 위한 밥. 의식의 수면 위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축축하고 서늘한 흙냄새였다. 박기철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얼룩덜룩한 천장이었다. 성긴 나무 석가래 사이로 이제는 비가 그친 잿빛 하늘이 조각처럼 보였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고열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깨어나셨어요? 작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도윤이 방의 문턱에 조용히 앉아 그를 보고 있었다. 여긴 법당이 아니었다. 스님이 기거하던 작은 방인 듯 했다. 벽에는 빛바랜 탱화 대신 스며든 빗물이 그려놓은 기괴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방 한쪽에는 낡은 경전 몇 권이 전부였다. 그는 얇고 해진 담요를 덮고 있었다. 땀과 빗물로 축축했던 양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회색 승복이 머리맡에 개어져 있었다. 내가 얼마나 이러고 있었지? 하루하고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열이 아주 높았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상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상 위에는 흰 김이 피어오르는 죽 한 그릇과 간장 종지가 전부였다. 드세요. 스승님께서 아픈 사람은 잘 먹어야 병마와 싸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박기철은 말없이 죽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저 쌀을 묽게 퍼뜨려 끓인 흰죽.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이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무겁게 보였다. 20년 전 그는 이 절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스님의 목숨을, 불상을, 법당을, 그리고 이곳에 깃든 평화를.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그 폐허의 땅에서 자라난 아이가 끓여준 죽을 받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 얼마나 지독하고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그는 자신을 귀신이라 생각했다. 20년 전 이곳에서 죽었어야 할 목숨. 그때 죽지 못하고 살아남아 세상을 떠돌던 악귀.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그 악귀를 위해 밥을 차려주고 있었다. 먹을 수 없다. 왜요? 맛이 없을 것 같아서요? 나는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박기시철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그의 고뇌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순수한 의문만이 담겨 있었다. 숨을 쉬는 모든 것은 먹을 자격이 있어요. 길가의 풀도 하늘의 새도 물속의 고기도 모두 살기 위해 무언가를 먹잖아요. 아저씨도 숨을 쉬고 있으니 당연히 먹어야 해요. 아이의 말은 너무나 단순해서 박기철의 복잡한 죄책감을 한순간에 무력하게 만들었다. 숨을 쉬고 있으니 당연히 먹어야 한다. 그 당연한 사실을 그는 지난 20년간 잊고 살았다. 그는 살기 위해 먹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탐욕스럽게 먹어치웠을 뿐이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떴다. 그리고는 박기철의 입가로 가져왔다. 박기철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아이의 단호한 눈빛의 움직임을 멈췄다. 그 눈은 그를 죄인으로 단죄하지도 불쌍한 환자로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밥을 먹지 않는 아이를 걱정하는 어른의 눈빛처럼 깊고 고요했다. 결국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따뜻하고 밍밍한 죽이 혀에 닿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역류했다. 그것은 서러움이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연민과 슬픔. 그는 눈을 감은 채 아이가 떠주는 죽을 기계처럼 받아 삼켰다.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죽그릇으로 떨어져 짠맛을 더했다. 한 그릇의 죽은 그렇게 한 남자의 20년 묵은 회한을 씻어내리는 정화수가 되어 그의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며칠이 흘렀다. 박기철은 알아 누워 있으면서 도윤의 일과를 지켜보았다. 아이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어 해가 지면 끝났다. 길을 향한 2시간의 절. 폐허 뒤편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 빗물을 받아 식수로 쓰고 낡은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것. 그 모든 것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마치 수십 년을 반복해온 노승처럼 묵묵히 이어졌다. 그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10살짜리 아이가 버티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현실이었지만 아이에게서는 어떤 불평이나 외로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주어진 삶을 당연한 듯 살아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보며 다가오고 있었다. 한 명은 측량기처럼 보이는 장비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어이, 꼬마. 여기 어른 안 계시냐? 서류철을 든 남자가 턱짓으로 도윤에게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제가 이곳의 어른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도윤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대답했다.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어른? 허허, 재밌는 꼬마네. 여긴 곧 철거될 부지다. 시에서 진행하는 국도변 환경정화사업구역으로 지정됐거든. 위험하니까 얼른 짐 싸서 나가야 한다. 철거, 환경정화사업. 박기철의 귀에 그 단어들이 대모처럼 박혔다. 20년 전 자신이 썼던 똑같은 명분, 똑같은 논리였다. 역사는 이렇게 지독하게 반복되는 것인가? 여기는 제 집입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이놈 봐라. 지?
이게 집으로 보여?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야. 엄연히 국유지라고. 좋게 말할 때 나가. 안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끌어내야 하니까. 남자가 삿대질을 하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알아눕느라 헬쑥해진 박기철이 방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그는 도윤의 앞을 막아서며 남자들을 노려보았다. 아직 열이 다 내리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과거 불도저라 불리던 시절의 서슬퍼런 기세를 담고 있었다. 당신들 누구요? 갑작스러운 남자의 등장에 작업복 차림의 사내들이 주춤했다. 박기철의 몰골은 남루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시청 도로과에서 용역을 받은 업체 직원들이요. 당신은 누구요? 이 꼬마 보호자라도 되나? 내가 누군지는 알 것 없고. 방금 뭐라고 했소? 환경 정화 사업? 어느 건설사에서 맡았소? 담당 공무원 이름은? 공사 개요와 허가 서류부터 봅시다. 박기철이 막힘없이 전문 용어를 쏟아내자 남자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들이 상대하는 사람이 단순한 불황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서류는 사무실에 있소. 당신이 그걸 왜? 국유지를 점유한 자에게 공사 내용을 고지하고 퇴거를 요청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행정 서류를 제시하는 게 순서 아니오? 법도 모르면서 용역을 합니까? 당장 돌아가서 서류부터 챙겨오시오.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해. 오성건설 박기철 사장이 만나자고 한다고. 오성건설 박기철. 그 이름이 나오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비록 부도가 났다고는 하나 건설업계에서 박기철의 이름은 전설이자 공포 그 자체였다. 그가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감히 맞설 상대가 아니라는 것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남자들은 허둥지둥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내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다. 순식간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박기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오랜만에 소리를 질렀더니 현기증이 났다. 그때 등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맙습니다. 박기철은 차마 돌아보지 못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20년 전 똑같은 말을 하는 묘법 스님을 짓밟고 이 절을 부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과거 이름을 팔았다. 그 이름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파괴하기 위한 이름이었는데 그는 왜 이 아이를, 이 폐허를 지키려 하는가? 단순히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아니면 이 아이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동질감 혹은 부채감을 느끼기 때문인가?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저들이 다시 올 거다. 여길 지키고 싶다면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게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어두운 방 안으로 몸을 숨겼다. 문턱 너머 아이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애써 외면하면서 처음으로 그는 도망치는 대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아직은 알지 못한 채로. 제육장 붙이지 못한 편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낙조함을 감쌌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다녀간 뒤 며칠간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박기철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개발의 논리는 한번 목표물을 정하면 결코 놓치는 법이 없는 굶주린 짐승과도 같았다. 그 자신이 평생 그 짐승을 길들이고 부려왔기에 누구보다 잘 알았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열병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폐허가 된 절터를 서성였다. 발밑에서 부서지는 기왓장 소리가 마치 자신의 영혼이 바스러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답을 찾아야만 했다. 묘법 스님은 왜 자신을 살렸는가? 이번 생에서 갚으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저 아이 도윤은 대체 누구인가? 해답의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었다. 묘법 스님이 기거하던 이제는 자신의 임시 거처가 된 작은 방. 그 방의 구석에는 낡아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작은 오동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박기철은 그동안 그것을 단순한 잡동사니려니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쳤다.
하지만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그의 눈에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괴짝의 노쇠 장식이 유독 선명하게 들어왔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괴짝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경전 몇 권과 함께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꾸러미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경전이 아니었다. 수십 장의 편지 묶음이었다. 한지에 단정한 필체로 쓰인 편지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수신인이 없는 편지, 혹은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첫 장을 펼치자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길 위의 인연에게. 박기철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묘법 스님의 글씨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기이자 유서였고 한 남자를 향한 지독하고도 자비로운 기도문이었다. 첫 번째 편지는 20년 전 그 화마가 휩쓸고 간 바로 다음 날에 쓰여 있었다. 불길은 모든 것을 삼켰으나 또한 모든 것을 남겼소. 타버린 법당의 잿더미 속에서 나는 인과의 무서운 얼굴을 보았소. 한 사내의 눈에서 이글거리던 속도와 탐욕의 불꽃이 이 도량을 남김없이 태웠소. 허나 나는 그를 원망치 않소. 그 역시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자신을 태우고 있는 가여운 중생일 따름이니. 그는 나를 살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내가 그를 살린 것이요. 그의 육신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겨두었소. 언젠가 그 불씨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이곳으로 그를 다시 이끌어 주리라는 신락 같은 믿음으로. 박기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스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자신의 눈에 서려 있던 야망과 죄책감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다음 편지는 며칠 뒤에 쓰인 것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하나 더 구했소. 어미가 절 문 앞에 두고 간 태어난 지 사흘도 채 안 된 갓난아이였소. 어미는 사흘만 맡아달라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소. 하필이면 이 절이 무너지는 그날 새로운 생명이 이곳에 당도한 것은 무슨 인연이란 말인가. 아이를 안고 타다 남은 석가래 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소. 이 아이는 나와 함께 이 절의 마지막을 지키는 문지기가 될 운명인가 보오. 아이에게 도윤이라는 이름을 주었소. 부디 이 아이의 길이 진리로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도윤. 박기철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그날의 그는 미친 듯이 다음 장을 넘겼다. 편지는 몇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도윤이 5살이 되던 해에 쓰여 있었다. 도윤이가 오늘 처음으로 나를 따라 길을 향해 절을 했소. 나는 아이에게 말해주었소. 저 길은 세상의 모든 인연이 오고 가는 곳이며 너의 인연 또한 언젠가 저 길을 통해 올 것이라고. 허나 아이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소. 나는 아이가 기다리는 것이 단순한 인연이 아님을 아오. 나는 저 길 위 어딘가를 달리고 있을 그 사내를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소. 도윤이의 절 한 번 한 번이 그 사내에 질주하는 삶에 아주 작은 제동을 걸어주기를. 아이의 합장 한 번이 그의 굳어진 마음에 미세한 균열을 내어주기를. 이것은 어쩌면 아주 이기적인 기도일지도 모르겠소. 한 아이의 평생을 담보로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니. 박기철은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했던 아이의 행동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기이한 의식이 사실은 지난 10년간 오직 자신만을 향해 이어져 온 간절한 기도였음을 깨달았다. 스님은 저 어린아이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제의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오동나무 괴짝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미안함, 고마움, 황망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마지막 편지는 3년 전 스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에 쓰인 것이었다. 이미 기력이 쇠한 듯 글씨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나 보오. 길 위의 인연이여. 나는 끝내 당신을 다시 보지 못하고 눈을 감지만 나의 소임은 끝났다고 믿소. 나는 씨앗을 심었소. 도윤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그 아이가 이곳을 지키고 서 있는 한 이 절은 사라진 것이 아니오.
그리고 당신이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와 그 아이를 마주하는 날 당신의 길고 긴 속도의 생은 멈추고 비로소 새로운 생이 시작될 것이요. 부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게. 그 아이는 내 유산이자 당신이 갚아야 할 이번 생의 빚 그 자체이니. 그리고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마지막 문장을 채 끝맺지 못한 채. 하지만 박기철은 스님이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을 알 것 같았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명 속에서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도윤이 길가에 서서 합장을 하고 있었다. 오늘 차 첫 번째 절을 올리기 위한 준비 자세였다. 박기철은 더 이상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를 발견한 도윤이 의아한 눈으로 돌아보았다. 박기철은 아이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20년의 세월과 죄악의 무게를 모두 담아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흙과 먼지로 더러워진 아스팔트 바닥에 자신의 이마가 닿을 때까지 그는 아이에게 절을 올렸다. 그것은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바치는 생의 첫 참회의 예였다. 새벽의 푸른 빛이 아스팔트에 젖은 상처를 희미하게 비출 때 박기철은 이마를 땅에 대고 있었다. 차갑고 거친 아스팔트의 감촉이 그의 남은 오만과 허울을 갈아내는 맷돌처럼 느껴졌다. 그의 등 뒤로 60년 평생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탑이었고 동시에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머금은 폐허였다. 지금 그는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10살배기 아이 앞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도윤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향해 엎드린 거대한 그림자를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아이의 눈에는 남자의 행동이 참회나 속죄 같은 어려운 개념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아주 많이 아픈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사람이 마침내 멈춰 서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스승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내 등에 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숨겨둔 것이니라. 저 아저씨는 지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아주 무거운 짐을 땅에 내려놓고 있는 것이리라. 일어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맑고 차분했다. 땅이 차갑습니다. 그러다 병이 깊어져요. 박기철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뺨 위로 두 줄기 뜨거운 길이 나 있었다. 그는 아이의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자신이 무릎 꿇은 땅, 20년 전 자신이 파헤쳤던 그 땅에 고정했다. 나는. 그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다. 나는 이 절을 부순 원수다. 나는 내가 지난 10년간 기도해온 바로 그 죄인이다. 어떤 말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었다. 모든 단어는 변명이거나 위선일 뿐이었다. 도윤은 말없이 박기철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가 매일 하던 것처럼 길을 향해 합장하고 섰다. 아이는 박기철에게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과를 시작할 뿐이었다. 그 침묵의 배려가 박기철에게는 수만 마디의 질책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생마이너스. 거대한 덤프트럭이 어둠을 가르며 지나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의 모습을 찰나 동안 보이게 했다. 무릎 꿇은 중년 남자와 그 옆에 꼿꼿이 선 작은 동자승.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길 위의 그림이었다. 도윤은 여느 때처럼 멀어지는 트럭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본 박기철은 저도 모르게 아이를 따라했다. 어색하고 뻣뻣한 동작으로 그는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생애 처음으로 절을 올렸다. 속도와 효율만을 숭배하며 살아온 남자가 그 속도의 상징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길을 향한 절이 아니었다. 길 위를 달리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고단한 삶을 향한 것이었고 그 길 위에서 쓰러져간 모든 것들을 향한 뒤늦은 묵념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지난 삶을 향한 통렬한 반성이었다. 2시간. 도윤과 박기철은 말없이 함께 절을 올렸다. 수천 번의 절이 이어지는 동안 박기철의 무릎은 감각이 없어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고행이었다. 자신의 죄를 제 몸으로 확인하고 새기는 의식이었다.
동이 완전히 트고 길 위의 소음이 절정에 달했을 때 도윤이 먼저 절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이제 그만 들어가요. 아저씨는 아직 환자예요. 박기철은 아이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는 그를 작은 아이가 온 힘을 다해 지탱했다. 폐허가 된 절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길이 박기철에게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길고 멀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낙조암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다. 박기철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새벽이면 도윤과 함께 길을 향해 절을 올렸고 낮에는 말없이 절터의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무너진 담벼락에 시멘트 조각을 한쪽에 쌓고 녹슨 철근을 뽑아냈으며 잡초로 뒤덮인 마당을 맨손으로 정리했다. 누군가 시킨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몸을 움직여야만 했다. 땀을 흘리고 손에 상처를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만 그는 마음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었다. 도윤은 그런 그를 말없이 지켜보며 때가 되면 식사를 챙겨주었다. 아이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름도 과거도 왜 이곳에 왔는지도 그저 아저씨라고 부를 뿐이었다. 그 무심한 호칭이 박기철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오성건설 박기철 대표라는 이름표는 그에게 성공의 상징이자 동시에 탐욕의 족쇄였다. 이제 그는 그 모든 이름과 직함을 잃고 그저 이름 없는 아저씨가 되었다.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닷새가 지난 어느 날 오후 며칠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번듯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낙조암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와 그녀를 수행하는 듯한 남자 두 명이었다. 여자는 손에 든 태블릿 PC로 폐허의 모습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가 맞습니까? 네, 팀장님. 시청에서 전달받은 주소지입니다. 여자는 거침없는 걸음으로 절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폐자재를 나르던 박기철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의아함이 동시에 스쳤다. 어르신, 이곳 관리인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강단 있고 차가웠다. 과거 박기철이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서 늘 듣던 효율과 실적만으로 단련된 그런 종류의 목소리였다. 관리인 같은 건 없어. 박기철이 낮게 대답했다. 그럼 무단 점유자시군요. 저는 시청의 국도변 미관 개선 사업을 위탁받은 태영개발의 한지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 구역의 철거 및 정화 작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태영개발. 박기철의 귀에 익은 이름이었다.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투자로 급성장한 신흥강자. 오성건설이 무너진 틈을 파고든 하이에나 같은 족속들이었다. 지난번에 저희 직원이 방문해서 퇴거 요청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아직 계시는군요. 한지수 팀장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텐데. 물론입니다. 한지수는 태블릿 PC 화면을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행정대 집행 계고장이라는 굵은 글씨와 함께 복잡한 법 조항들과 철거 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었다. 예정일은 불과 일주일 뒤였다. 이곳은 명백한 국유지 무단 점유 시설물이며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붕괴 위험 건축물입니다. 공공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철거는 불가피합니다. 안에 있는 아이는 아동보호시설로 인계 조치할 예정이니 어르신께서는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자진 퇴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빈틈도 없는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다. 박기철이 지난 수십 년간 수없이 휘둘렀던 바로 그 논리였다. 법, 효율, 공공의 이익.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 약자의 삶의 터전을 지워버리는 개발의 폭력. 그는 처음으로 그 칼날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이다. 안 돼요. 네. 이곳은 철거할 수 없어. 박기철의 단호한 대답에 한지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어르신, 지금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명령에 불복하시겠다는 겁니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이곳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요. 역사가 있는 사찰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요. 역사요? 한지수는 코웃음을 쳤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어디에도 사찰로 등록된 이력은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 불법으로 지은 판잣집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한 명뿐이죠. 그 순간 법당 안에서 경전을 읽던 도윤이 밖으로 나왔다. 아이는 자신들의 공간에 쳐들어온 낯선 이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기는 묘법 스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아저씨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마음대로 부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의 당돌한 말에 한지수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으나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꼬마야,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란다. 세상은 내가 경전에서 배운 것처럼 아름답고 자비로운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박기철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일주일입니다. 그 안에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저희는 법에 따라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신사적으로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한지수는 차갑게 말을 맺고 돌아섰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일주일 뒤라는 선명한 사형 선고만이 남았다. 박기철은 굳은 얼굴로 멀어지는 세단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포크레인과 용역 깡패들을 앞세우고 20년 전의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서 그는 자신의 옆에 선 도윤의 작은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그의 옷소매를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 작은 온기가 박기철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격려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무너지지 않겠다고. 20년 전 그는 오성건설 박기철이라는 이름의 무게로 이 절을 무너뜨렸다. 이제는 그 이름의 무게를 온전히 자신의 죄의 무게로 짊어지고 이 절을 지켜내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묘법 스님이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 당신이 갚아야 할 이번 생의 빚의 시작임을 그는 직감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싸움의 방식은 달라야만 했다. 과거의 박기철이라면 돈과 권력으로 상대를 찍어 눌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빈털터리 불황자나 다름없었다. 그에게 남은 무기는 오직 지난 세월 동안 개발업자로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이제는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된 그의 절박함 뿐이었다. 그는 한지수가 남기고 간 계고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다. 국유지, 무단 점유, 붕괴 위험. 상대의 논리는 견고했다. 법적으로는 반박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법의 바깥에서 혹은 법이 미처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새벽 박기철은 도윤과 함께 절을 올리는 대신 홀로 길가에 섰다. 그는 차를 보지 않았다. 그는 아스팔트 그 자체를 보고 있었다. 수십 년간 수억만 대의 차들이 밟고 지나가며 단단하게 다져진 길. 그 길은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욕망과 상처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거대한 기록물이었다. 그는 천천히 낙조암 주변을 걷기 시작했다. 절터 주변의 땅은 미묘하게 다른 높낮이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곳은 인위적으로 깎여나갔고 어떤 곳은 흙으로 돋워져 있었다. 모두 20년 전 자신이 지휘했던 도로 확장 공사의 흔적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설계 도면, 측량 데이터, 지질 조사 보고서, 수많은 정보들이 희미한 잔상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현장 답사를 왔을 때의 일이었다. 당시의 주지였던 묘법 스님은 공사를 극렬하게 반대했다. 단순히 절이 헐리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스님은 절 뒤편의 작은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곳은 이 마을의 숨구멍 같은 곳이요. 함부로 건드리면 땅에 숨이 막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요. 당시 젊고 오만했던 박기철은 그것을 늙은 스님의 몽매한 미신이라 치부했다. 그는 스님의 말을 무시하고 공사 효율을 위해 그 언덕을 절반이나 깎아내버렸다. 박기철은 홀린 듯 절 뒤편 깎여나간 언덕의 절단면으로 향했다. 잡목과 덩굴로 뒤덮인 그곳은 20년의 세월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했다. 그는 나뭇가지를 쳐내고 흙더미를 파헤치며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손끝에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닿았다.
흙을 걷어내자 이끼가 낀 거대한 바위의 일부가 드러났다. 바위에는 무언가 인위적으로 새겨진 흔적이 있었다. 그는 급히 절로 돌아와 텃밭에서 쓰던 호미를 가져와 주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미친 사람처럼 땅을 파헤치자 마침내 바위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다. 거북 모양의 받침돌 위에 세워진 비석의 귀부였다. 비석의 몸체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이곳이 평범한 땅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기철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는 귀부의 표면을 손으로 더듬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명문. 대부분은 마모되어 알아볼 수 없었지만 도선이라는 두 글자와 비보라는 단어만큼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도선국사, 신라 말의 풍수지리 대가, 그리고 비보 사상. 국토의 쇠한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 명당에 사찰이나 탑을 세운다는 개념. 그렇다면 이곳 낙조암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신라 시대부터 국토의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 세워진 비보사찰의 터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묘법 스님이 말한 땅의 숨구멍이라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지혜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다. 찾았다. 박기철은 저도 모르게 외쳤다. 이것이라면 싸워볼 만했다. 단순한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 천년의 역사를 품은 문화유적지. 개발의 논리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성역. 그는 20년 전 자신의 무지로 묻어버렸던 역사의 증거를 이제 자신의 손으로 다시 파낸 것이다. 그때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낡은 트럭 한 대가 갓길에 서 있었고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이쪽을 향해 머뭇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전 새벽 도윤과 박기철의 모습을 보고 급정거를 했던 덤프트럭 운전사 김씨였다. 그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저 스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김씨가 쭈뼛거리며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시오? 박기철이 경계하며 물었다. 아니, 뭐 별건 아니고. 매일 아침 저 꼬마 스님이 절하는 걸 보다가 며칠 전부터는 아저씨도 같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그날 아침에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두 분 모습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살았지 뭡니까? 김 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이거 별건 아니지만. 그는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안에는 바카스 한 상자와 따뜻한 캔커피 몇 개가 들어있었다. 박기철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가 평생 갑의 위치에서 익숙하게 받아왔던 값비싼 뇌물이나 선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음료수 상자.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그것은 천금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도윤의 절이 그리고 자신의 절이 처음으로 맺은 인연의 열매였다. 누군가의 속도를 늦추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 첫 번째 증거였다. 감사합니다. 박기철이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근데 여긴 곧 철거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괜찮으시겠어요? 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워야지요. 싸워요? 어떻게? 이 길 위에서 이 길의 방식으로 싸워야지요. 박기철은 김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절망이 없었다. 대신 지켜야 할 것을 찾은 자의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날 오후 박기철은 읍내로 나갔다. 낡은 공중전화를 찾아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한때는 그가 검찰에 불려갈 때마다 뒷수습을 해주던 지금은 국내 최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된 후배의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십니까? 나다. 부탁할 게 있다. 부탁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다들 선배님 잘못된 줄 알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낙조암, 도선국사 비보사찰 터 그리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박기철은 발견한 귀부와 자신의 가설을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의 불도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너뜨린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닦은 길 위에서 가장 느리고도 가장 단단한 싸움을 시작한 이름 없는 수호자였다.
아스팔트의 속삭임은 그렇게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 남자의 참회를 통해 세상에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돌멩이 하나가 천년 묵은 보물이니 공사를 중단해달라 이 말씀이시군요. 태영개발 사무실. 한지수 팀장은 팔짱을 낀 채 맞은편에 앉은 초췌한 행색의 박기철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박기철이 후배 변호사를 통해 보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예고 통지서를 받아보고 그녀는 직접 그를 회사로 부른 참이었다. 박기철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20년 전에 자신과 마주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 법과 논리라는 갑옷을 입고 그 뒤에 숨어 인간적인 모든 것을 외면하는 젊은 야심가. 돌멩이가 아니오. 역사의 증거지. 증거요? 문화재청에 문의해봤습니다. 그 지역에 등록된 지정문화재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일절 없다고 하더군요. 어르신이 주워온 돌멩이 하나에 새겨진 글자 몇 개 가지고 수백억짜리 시책 사업을 멈추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오. 정식 감정을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매장문화재보호법 제10조 현상 변경 행위의 금지 조항이요. 한지수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어르신 어디서 법 조항 몇 개 주워 듣고 오셨나 본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미 시청의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어르신이야말로 막무가내로 공사를 방해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할 텐데요. 그녀는 박기철을 회유하려는 듯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바꿨다. 제가 알아보니 박기철 대표님, 한때는 업계에서 신화 같은 분이셨더군요. 그런 분이 어쩌다 이런 일에 엮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로금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좋은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주선해드리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 얼마를 줄 수 있소? 박기철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네? 내가 평생 쌓아 올렸다 잃어버린 게 얼만 줄 아시오? 당신이 주는 그 푼돈으로 내 지난 세월과 내가 저지른 죄와 저 아이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박기철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한 팀장. 당신은 아직 젊어서 모르는 모양인데 세상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거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지. 그러니 돌아가시오. 법대로 합시다. 박기철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남루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당당함에 한지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성공 가도를 달려오면서 단 한 번도 이해해 본 적 없는 종류의 인간을 마주한 것이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안위조차도 개의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상대하기가 가장 까다로웠다. 사무실을 나온 박기철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간은 여전히 상대의 편이었다. 철거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그 안에 귀부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고 법적인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야만 했다. 그는 곧장 후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역 박물관의 학예사와 대학의 사학과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갑작스러운 무명인의 의뢰에 그것도 공신력 없는 주장에 선뜻 현장까지 와주려는 전문가는 없었다. 모두가 서류를 먼저 보내라 절차를 밟으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했다. 관료주의와 무관심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무력감을 느꼈다. 낙조암으로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폐색이 짙었다. 마당에서 먼지에게 밥을 주던 도윤이 그의 표정을 읽고 조용히 다가왔다. 힘드세요? 아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려 하면 늘 지치게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려 할 때 진짜 힘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려 할 때. 박기철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한지수 팀장? 태영개발? 아니면 시청? 그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적들이었다. 어쩌면 자신은 지금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문득 텅 빈 불자를 떠올렸다.
20년 전 묘법 스님은 불상은 부서져도 부처의 자리는 남겨달라고 애원했다. 왜였을까? 스님은 무엇을 지키려 했던 것일까? 그날 밤 박기철은 등불 하나를 들고 다시 법당으로 들어갔다. 그는 텅 빈 좌대 앞에 가만히 섰다. 그리고는 스님의 편지에 적혀있던 내용을 떠올렸다. 부처는 모시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는 눈을 감았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지우고 오직 내면의 소리에 집중했다. 그때였다. 법당 밖 길 위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전에는 그저 무의미한 소음의 연속이었지만 지금은 그 하나하나가 다른 리듬과 다른 무게를 가진 소리로 느껴졌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설렘의 엔진 소리,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곤한 타이어 소리, 생계를 위해 밤새 달려야 하는 트럭의 거친 울음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법당 안으로 흘러들어와 텅 빈 좌대 위에서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어우러졌다. 그리고 그 소리의 파동 속에서 박기철은 마침내 보았다. 보이지 않는 불상.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지거나 나무로 깎은 형상이 아니었다. 길 위를 달리는 모든 이들의 희로애락, 그들의 고단한 삶 자체가 바로 묘법 스님이 지키려 했던, 그리고 도윤이 매일 아침 절을 올렸던 부처의 본 모습이었다. 낙조암은 그 모든 삶의 소리를 끌어안고 위로하고 정화하는 거대한 그릇이자 귀였던 것이다. 깨달음의 순간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천년 묵은 돌멩이도 낡은 절터도 아니었다. 바로 저 길 위의 소리,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삶이었다. 다음 날 새벽, 박기철은 무언가에 홀린 듯 창고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목탁 하나를 찾아냈다. 묘법 스님의 유품이었다. 그는 목탁을 들고 길가로 나갔다. 그리고 도윤이 절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맞춰 목탁을 치기 시작했다. 똑, 똑, 똑. 규칙적이고도 맑은 목탁 소리가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을 뚫고 새벽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지나가는 차들의 운전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았다. 폐허가 된 절 앞에서 절을 올리는 작은 동자승과 그 옆에서 묵묵히 목탁을 치는 초췌한 남자. 그것은 싸움의 방식을 바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전문가나 공무원을 찾아다니지 않았다. 대신 이 길의 진짜 주인인 이름 없는 운전자들의 마음에 직접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목탁 소리는 공사를 멈춰달라는 시위가 아니었다. 잠시만, 아주 잠시만 당신의 속도를 늦추고 당신 곁에 있는 다른 이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도 간절한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스팔트 위에서 아주 작은 기적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철거 예정일 사흘 전 새벽. 국도 7호선은 여느 때와 같이 어둠과 소음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날은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굉음의 교향곡 속으로 이전에는 없던 아주 작지만 맑은 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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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박기철이 치는 목탁 소리였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더 이상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길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의 파도 속으로 자신의 목탁 소리라는 작은 조약돌을 끊임없이 던져 넣었다. 하나의 파동을 일으키기 위해, 아주 작은 동심원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 옆에는 도윤이 고요히 합장한 채 멀어지는 불빛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알아차린 것은 덤프트럭 운전사 김 씨였다. 그날도 그는 피곤에 절어 새벽길을 달리고 있었다. 낙조암 근처에 다다르자 그는 습관처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 늘 보이던 아이의 모습 옆에 이제는 익숙해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를 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트럭이 절 앞을 지나는 순간 거대한 엔진 소음을 뚫고 맑은 목탁 소리가 칼날처럼 그의 귀에 와서 박혔다. 그것은 이상한 경험이었다. 소리는 분명 작았지만 길 위의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더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 그의 귓가에 직접 속삭이는 것 같았다. 느리게,
조금만 더 느리게. 그는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더 깊이 밟았다. 그의 거대한 트럭은 잠시 길 위에서 유순한 짐승처럼 속도를 죽였다. 그날 아침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서 김 씨는 동료 기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야, 그 7번 국도 폐사지에 있는 꼬마 스님 알지? 오늘 가보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목탁을 치대? 근데 그 소리가 희한해. 꼭 귀에다 대고 때려 박는 것 같아. 목탁? 별짓을 다 하네. 돈 달라는 퍼포먼스겠지. 아니, 그런 거랑은 좀 달라. 기분이 뭐랄까 마음이 되게 차분해진다고 해야 하나? 나도 모르게 거기선 그냥 서행하게 되더라. 동료들은 미친놈 보듯 그를 쳐다봤지만 김 씨의 말은 다른 기사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호기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국도 7호선 귀신 들린 목탁 소리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트러커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조롱과 비아냥이었지만 나도 들어봤다. 거기만 지나면 이상하게 졸음이 깬다는 식의 동조하는 댓글도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틀 뒤 철거 예정일 바로 전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역의 소소한 이슈를 찾아다니던 한 젊은 인터넷 방송 BJ가 화제의 목탁맨을 찾아서라는 타이틀로 낙조암을 찾아온 것이다. 그는 멀찍이 삼각대를 세워두고 새벽부터 절을 하는 도윤과 목탁을 치는 박기철의 모습을 라이브로 방송하기 시작했다. 시청자 1헐 진짜네. 저기 완전 패가 아니냐? 시청자 2에는 짠한데 옆에 아저씨는 딱 봐도 사기꾼 관상. 시청자 3 저기서 저러면 차들 방해되는 거 아님? 경찰에 신고해야지. 초반의 채팅창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박기철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부끄러웠다.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자신이 이제는 전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목탁을 놓지 않았다.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자 보이지 않는 부처를 향한 공양이었다. 그는 더욱 소리에 집중했다. 그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목탁 소리는 더욱 맑고 단단해졌다. 그때였다. 방송을 지켜보던 한 시청자가 채팅을 올렸다. 시청자 4 잠깐만 소리 좀 키워봐. 이상한데? BJ는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마이크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그러자 스피커를 통해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의 배경 속에서 놀랍도록 규칙적이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명확한 리듬과 박자를 가진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다. 시청자 5와 소리 미쳤다. ASMR이네. 시청자 6ID 사운드스케이프 이건 그냥 목탁 소리가 아니에요. 도로의 불규칙한 소음 주파수를 정확하게 카운터치는 위상 상쇄 현상과 비슷합니다. 저 소리가 오히려 다른 소음을 정돈시켜서 듣는 사람의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저분 보통 분이 아니신데요?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아이디를 쓰는 시청자의 전문적인 분석이 올라오자 채팅창의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조롱은 감탄으로, 비난은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어떤 절박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로 보기 시작했다. 방송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시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해시태그 낙조암목탁이라는 해시태그가 SNS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 시작했다. 태영개발 사무실의 한지수 팀장은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어이가 없었다. 고작 목탁 소리 하나가 철거 직전에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그녀는 이것을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박기철의 저열한 마지막 발악이라 치부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녀는 부하 직원에게 차갑게 말했다. 내일 아침 6시 예정대로 철거 작업 시작하세요. 경찰 병력 대기시키고 작업에 방해되는 자들은 현행범으로 모두 연행하도록 조치하세요. 저 BJ라는 사람부터 제일 먼저 끌어내요. 그녀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확신했다. 여론 따위는 포크레인의 굉음 앞에선 한순간의 먼지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길 위의 공명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와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방송은 서울에 있는 박기철의 딸 박서연의 휴대폰에도 전해졌다. 몇 년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았던 그녀는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무심코 클릭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자신이 알던 아버지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았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남루한 모습, 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평온하고 단단한 얼굴로 목탁을 치고 있는 남자.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졌다.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걸까? 무엇이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걸까? 철거 예정일의 어둠이 국도 7호선 위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것은 끝을 예고하는 어둠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감추고 있는 새벽의 가장 깊은 어둠이기도 했다. 길 위의 작은 파문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될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철거 당일 새벽 5시 30분. 동이 트기 전의 어둠은 차갑고 무거웠다. 낙조암 주변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길 건너편에는 이미 태영개발 로고가 선명한 노란색 포크레인 한 대와 인부들을 태운 트럭이 도착해 있었다. 그 뒤로는 경찰차 2대가 경광등을 끈 채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자신의 세단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냉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기철과 도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길가에 섰다. 하지만 오늘은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그들 뒤에는 지난밤의 방송을 보고 찾아온 BJ와 그의 카메라, 그리고 트럭 운전사 김 씨를 포함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폐허뿐이던 낙조암의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아저씨, 정말 괜찮겠어요? 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박기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목탁을 손에 들었다. 그가 첫 탈을 치려는 순간 길 건너편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기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이곳은 합법적인 행정대 집행구역입니다. 불응시 공무집행방해로 전원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한지수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경찰들과 작업반장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작업반장은 인부들을 이끌고 무단횡단을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쇠 파이프와 해머가 들려 있었다. 위협적인 분위기에 BJ와 구경꾼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오직 박기철과 도윤만이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도윤은 두려워하는 대신 박기철의 낡은 승복 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다. 그 온기가 박기철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똥 마이너스. 그의 첫 목탁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그것은 이전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크고 단호하고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인부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경찰들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한지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바로 그때였다. 부하악 마이너스. 국도 저편에서부터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동시에 어둠을 찢으며 다가왔다. 그리고는 땅을 울리는 거대한 경적 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10톤, 25톤급의 대형 화물차 수십 대가 일렬로 늘어선 채 낙조암 앞 도로를 거대한 벽처럼 막아서고 있었다. 차들은 비상등을 켠 채 마치 거대한 짐승들이 포효하듯 일제히 경적을 울려댔다. 도로를 건너려던 인부들과 경찰들은 그 압도적인 광경에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지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가장 선두에 있던 트럭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김 씨의 동료 기사 한 명이 내렸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우리는 이 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길의 평화를 깨지 마라. 저 스님과 아저씨는 우리에게 길의 안전을 빌어주는 분들이다. 당신들이 저분들을 끌어내려면 우리 수십 대의 트럭을 먼저 밀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김 씨가 밤새 트럭커 커뮤니티에 올린 호소문의 결과였다. 우리가 매일 달리는 길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그분들이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읍시다. 그의 진심 어린 글은 길 위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던 수많은 운전사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단순한 행정대 집행은 이제 운송업계 트럭커들과의 대치 상황으로 번져버렸다. 경찰들은 당황하여 본청에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BJ의 카메라는 이 모든 극적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하고 있었다. 채팅창은 폭발했다. 시청자 10 미쳤다 영화냐 이거? 시청자 11 트럭 아저씨들 개멋있어 유유유유. 시청자 12 이게 바로 민심이다. 태형개발 보고 있냐? 한지수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그녀는 박기철을 노려보았다. 박기철은 여전히 묵묵히 목탁을 치고 있었다. 그의 소리는 이제 트럭들의 거대한 경적 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뤄내고 있었다. 그의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기도가 마침내 길 위의 사람들을 움직여 눈에 보이는 거대한 벽을 만들어낸 것이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언론사의 취재 차량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이제 지역의 작은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청과 경찰청에서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태형개발 본사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아침 8시가 넘어서 한지수는 본사로부터 일단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작업 반장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포크레인이 무겁게 뒤로 물러나고 인부들이 흩어졌다. 트럭들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길을 막고 서 있다가 승리의 경적을 길게 한번 울리고는 다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흩어졌다. 거짓말처럼 길 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박기철은 마침내 목탁을 멈췄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김 씨와 다른 운전사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 뒤로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던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스승의 유언이, 자신의 10년의 기도가, 그리고 이 아픈 아저씨의 참회가 마침내 세상과 공명하는 것을 목격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첫 번째 싸움은 끝났다. 그들은 이겼다. 하지만 박기철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진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지수와 태형개발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더 교활하고 더 거대한 힘으로 그들을 짓누르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이제 세상에 드러나 버린 박기철이라는 자신의 과거가 놓이게 될 터였다. 낙조암의 새벽 대치 사건은 인터넷을 넘어 주요 언론사들의 저녁 뉴스에까지 보도되었다. 트럭커들의 의리, 철거 위기 사찰 구해내, 속도의 상징 국도 위, 느림의 기적 같은 감성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태형개발과 시청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정당하게 집행하려 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되었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여론은 이미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서사에 완전히 감화된 뒤였다. 이 도시의 메아리는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파장을 일으키며 가닿았다. 서울의 한 대학 연구실. 저명한 사학자이자 문화재 감정위원인 최인석 교수는 뉴스를 보고 혀를 찼다. 그는 며칠 전 박기철의 후배 변호사로부터 낙조암의 귀부에 대한 감정 의뢰를 받고 이런지하에 거절했던 터였다. 하지만 이제 사건이 공론화되자 그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만약 저 귀부가 정말로 도선 국사와 관련된 진품이라면 그것을 외면한 자신은 학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조교에게 동해안 출장 준비를 지시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같은 시각 국내 최대 로펌의 사무실. 박기철의 후배 변호사는 밀려드는 언론의 취재 요청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공익소송을 넘어 자신의 커리어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낙조암 문화유산 지키기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온라인 후원 계좌를 개설했다. 박기철의 싸움은 이제 변호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여론이라는 든든한 아군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메아리가 울려 퍼진 곳은 박기철의 딸 박서연의 마음속이었다.
그녀는 뉴스 화면에 잡힌 아버지의 얼굴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헬쑥하고 늙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녀가 기억하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단단하고 살아있었다. 과거 5성건설의 회장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을 때의 오만한 눈빛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저곳에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이혼 후에도 참아버리지 못하고 남겨둔 이제는 먼지만 쌓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하룻밤을 꼬박 세워 아버지의 과거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서류 캐비닛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국도 7호선 확장 공사 삼청-동의 구간 관련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서류철 안에는 당시의 공사 설계도,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민원 처리 보고서 등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서류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공사구역 내 사찰 낙조암 철거 관련 최종 보고. 그 아래에는 묘법 주지스님의 사망 경위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질식사. 사고 현장에서의 유일한 생존자는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박기철. 보고서는 모든 것이 불의의 사고였으며 유가족이 없어 보상금 지급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김 기사 입단속. 보상금 별도 처리.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김 기사라면 당시 아버지의 운전기사였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다음 날 아침 첫 기차표를 예매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동해였다. 아버지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그곳 낙조암이었다. 한편 태영개발의 한지수 팀장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철거 실패의 책임과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그녀는 회사 내에서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그녀에게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한 실적을 넘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대였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법과 여론이 상대라면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릴 더 강력한 무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박기철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화려했던 성공과 더불어 그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의 주변에 어떤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샅샅이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5성건설의 최종 부도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의 오른팔 윤상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박기철을 배신하고 회사의 핵심 기술과 자금을 빼돌려 잠적한 인물. 한지수는 그를 찾아내 박기철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렇게 도시의 메아리는 각자의 욕망과 진실을 향한 동력이 되어 여러 사람들을 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학자는 역사의 진실을 향해, 변호사는 명예를 향해, 딸은 아버지의 비밀을 향해, 그리고 적은 복수를 향해. 모든 길은 이제 회색 국도 위 작은 폐사찰 낙조암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구원일지 파멸일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승리의 아침은 짧았다. 트럭들이 떠나간 국도 7호선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낙조암을 둘러싼 공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세상의 주목이라는 보이지 않는 막이 폐허를 감싸고 있었다. 박기철은 그 막이 보호막인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낱낱이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첫 번째 손님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점심나절이 조금 지났을 무렵 말끔한 중절모를 쓴 노신사와 젊은 조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절터로 들어섰다. 박기철은 흙 묻은 손을 작업복에 닦으며 그들을 맞았다. 노신사는 자신을 최인석 교수라고 소개했다. 박기 씨 HEOL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학자였다. 허허, 뉴스를 보고서야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진작 와보지 못한 것이 부끄럽군요. 최 교수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는 곧장 박기철이 파낸 귀부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이끼 낀 돌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의 눈은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휴대용 랜턴으로 명문을 비추고 확대경으로 풍화된 글자들을 샅샅이 훑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경외감으로 물들어갔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로 넘어가는 양식이야. 이 거북목의 용트림 조각, 발톱의 형태 그리고 이명문, 도선이라는 글자가 선명해. 최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다. 이것 보시오. 이 귀부는 단순한 비석 받침이 아니오. 도선 국사가 남긴 비기에 따라 국토의 수맥을 다스리기 위해 세운 비보진압의 증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소. 이곳이 바로 기록에만 존재하던 동해안의 잃어버린 해룡사 터일지도 모른단 말이오. 최 교수의 말은 천둥처럼 박기철의 가슴을 울렸다. 묘법 스님이 말했던 땅의 숨구멍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지와 탐욕으로 하마터면 천년의 역사를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릴 뻔했던 것이다. 최 교수는 즉시 동행한 조교에게 문화재청에 긴급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등장으로 낙조암은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 국가적인 역사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공인받을 첫걸음을 떼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 두 번째 손님이 찾아왔다. 검은색 세단도 학자의 중절모도 아니었다.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한 젊은 여자가 택시에서 내려 망설이는 걸음으로 절 입구에 섰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흑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박기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서연. 그의 딸이었다. 박기철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췄다. 그는 한지수의 협박도 트럭들의 포효도 최 교수의 발견도 모두 잊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원망과 혼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딸의 얼굴만이 보였다. 지난 몇 년간 전화 한 통 없었던 딸. 그가 성공의 정점에서조차 붙잡지 못했던 유일한 것이자 그의 실패를 가장 아프게 증명하는 존재.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부도 후에 잠적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곳에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연아, 내가 여길 어떻게 해? 박기철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지난밤 딸이 발견했을지도 모를 자신의 더러운 과거와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오는 대신 손에 든 에코백에서 빛바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국도 7호선 확장 공사 관련 보고서. 박기철의 눈앞이 노래졌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서재에서 찾았어요. 낙조암 철거 관련 최종 보고 그리고 아버지의 친필 메모.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화재 사고. 주지 스님 사망. 유일한 생존자 박기철 현장 소장 아버지는 여기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돈으로 덮은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와서 이곳을 지키겠다고요? 대체 무슨 위선이에요? 딸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위선. 그렇다. 어쩌면 이것은 거대한 위선일지도 모른다. 죄를 짓고 도망치고 이제 와서 영웅 행세를 하려는. 그건. 박기철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 긍정으로 받아들여졌다. 딸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아버지가 그냥 실패한 사업가인 줄 알았어요. 무능하고 이기적이었지만 그래도 범죄자는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도윤이 작은 찻상을 들고 나타났다. 아이는 최 교수에게 차 한 잔을 그리고 울고 있는 서연과 고개 숙인 박기철에게도 똑같이 차 한 잔씩을 내밀었다. 손님들이 오셨으니 차를 드셔야죠.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서연은 낯선 동자승의 등장에 잠시 울음을 멈췄다. 아이는 서연의 눈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말했다. 울지 마세요. 스승님께서 눈물은 마음의 길을 녹슬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 아이가 바로 아버지가 지키려는 이유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의 죄와 깊이 연관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최 교수는 역사라는 거대한 과거를, 서연은 아버지라는 개인의 과거를 들고 이곳에 왔다. 박기철은 그 두 개의 과거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 낙조암은 이제 단순한 철거 예정지가 아니었다. 묻혀있던 역사가 깨어나고 숨겨졌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며 깨졌던 인연이 다시 마주하는 거대한 운명의 교차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교차로의 신호등이 언제 붉은색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한지수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낙조암 사태는 이제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자신의 커리어와 자존심이 걸린 전쟁이었다. 여론과 문화재라는 새로운 방어벽이 생겼다면 그 방어벽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폭탄을 만들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폭탄의 뇌관은 박기철의 과거였다. 그녀의 정보팀은 며칠 만에 윤상무의 행방을 찾아냈다.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그는 박기철을 배신하고 빼돌린 돈으로 벌인 사업이 실패하면서 지금은 지방의 한 허름한 모텔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한지수는 직접 그를 찾아갔다. 음습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모텔방. 윤상무는 며칠은 좋게 감지 않은 머리를 극적이며 그녀를 맞았다. 그의 눈은 술과 패배감에 절어 흐리멍덩했다. 오성건설 박기철 사장. 그 이름은 이제 내 인생에서 듣고 싶지 않은데. 그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박 대표님을 도우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한지수는 명함을 내밀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윤 선생님께서 그럴 만한 열쇠를 쥐고 계시다고요. 20년 전 낙조암 화재 사건의 진실이라는 열쇠를. 윤상무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흐리멍덩하던 동공에 희미한 경계심과 탐욕이 스쳤다. 진실에도 값이 있는 법이지. 원하시는 액수를 말씀하세요. 박기철이라는 이름의 가치에 걸맞게 쳐드리죠. 거래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돈과 복수심에 굶주린 남자 앞에서 한지수가 제시한 액수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윤상무는 그날의 기억을, 지난 20년간 술기운에 묻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마침내 열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한지수의 예상을 뛰어넘는 추악하고 충격적인 것이었다. 사고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지. 윤상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이 빨아들였다. 20년 전 그날의 회상. 젊은 박기철은 야망에 불타고 있었다. 그는 국도 확장 공사를 맡아 업계 최단기간 공사 기록을 세우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마지막 걸림돌은 끈질기게 버티는 낡은 절 낙조암이었다. 법적인 철거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묘법 스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장님, 저 영감 때문에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기한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당시 박기철의 오른팔이었던 젊은 윤상무가 보고했다. 강제로 끌어내. 용역들 뭐 하는 거야? 박기철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게 스님이 법당 기둥에 몸을 묻고 버티고 있어서 언론이라도 부르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때 박기철의 입에서 섬뜩한 말이 흘러나왔다. 꼭 사람을 끌어내야만 절을 부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네. 밤에 실수로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지. 낡은 목조 건물이니 불길이 한번 붙으면 순식간일 거야. 소방차가 오기 전에 이미 다 타버리고 뼈대만 남겠지. 그럼 우린 안전상의 이유로 그 뼈대를 신속하게 철거하면 되는 거고. 이건 사고야.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 윤상무는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사실상의 방화 지시였다. 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안에 사람이. 그러니까 밤에 스님이 잠들었을 때 하자는 거 아니야. 인기척만 나면 바로 도망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넌 그냥 인부들 시켜서 법당 뒤편 헛간에 신어 통 몇 개만 실수로 가져다 놔.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국 그날 밤 박기철은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는 스님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법당 뒤편에 불을 질렀다. 그의 계획대로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하지만 그의 계획에 없던 변수가 있었다.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었고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법당 전체를 집어삼킨 것이다. 박기철은 당황했다. 스님이 아직 안에 있었다.
그는 뒤늦게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님을 구하러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무너지는 석가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바로 그 순간 연기에 질식해가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한 묘법 스님이 오히려 그를 밖으로 밀쳐냈다. 당신은 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갚으시오. 그것이 스님의 마지막 말이었다. 박기철은 살아남았다. 아니, 스님에 의해 살려졌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덮었다. 운전기사 김씨와 윤상무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입을 막았고 모든 것을 원인 불명의 화재 사고로 위장했다. 그는 영웅도 생존자도 아니었다. 그는 방화범이자 자신의 죄를 스승의 희생으로 덮어쓴 비겁한 살인자였다. 현재 윤상무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지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폭탄 그 이상이었다. 박기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 모든 내용을 언론 앞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돈만 제대로 준다면 내 얼굴, 이름 다 걸고 말해주지. 박기철이가 어떤 위선자인지 온 세상에 알려주겠어. 윤상무의 눈이 번뜩였다. 다음 날 한 유력 시사 주간지의 인터넷판에 단독 기사가 터져나왔다. 충격 단독 낙조암의 수호자 박기철, 20년 전 사찰 방화 및 주지, 스님 사망의 핵심 용의자 당시 측근 전격 증언. 기사는 윤상무의 증언을 바탕으로 2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기사에는 박기철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위선자, 살인자라는 자극적인 단어들이 가득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박기철을 영웅으로 칭송하던 여론은 싸늘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돌아섰다. 낙조암 지키기 시민 모임 후원 계좌는 닫혔고 변호사는 연락을 피했다. 최인석 교수조차도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공식적인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트럭 기사 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다른 운전사들은 속았다며 분노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의인이었지 파렴치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낙조암은 다시 세상의 소음 속에 고립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정심 없는 차가운 경멸과 비난의 소음이었다. 그날 저녁 박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버지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기사가 뜬 휴대폰 화면이 들려 있었다. 이게 아버지가 숨겨온 진짜 과거였어요? 말해주세요, 아버지. 이 기사 전부 사실이에요? 박기철은 딸의 눈을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는 도윤의 맑은 눈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20년간 그를 괴롭혀온 불꽃의 속삭임이 마침내 거대한 화마가 되어 그의 모든 것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낙조암으로 몰려와 칼날이 되어 박혔다. 비난과 조롱, 배신감의 파도가 폐허를 집어삼킬 듯이 밀려왔다. 박기철은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딸의 절망 어린 질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 문지방에 선 도윤의 존재가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아이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박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번의 움직임. 그것으로 충분했다. 긍정의 의미를 알아차린 서연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20년을 살아올 수 있어요? 스님은 아버지를 살렸는데 아버지는 그 스님을 죽이고 그 죄를 덮고 회장 소리 들으면서 나한테는 늘 떳떳하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 모든 게 거짓이었군요. 더는 할 말이 없네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 용서라는 말 자체를 꺼낼 자격도 없어요, 저는. 서연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가 절터를 떠나는 뒷모습을 박기철은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다. 평생을 외롭게 만들었던 딸에게 그는 이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낸 것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박기철은 텅 빈 법당의 좌대 앞에 시체처럼 앉아 있었다. 세상이 그에게 내린 판결은 명확했다. 그는 끝났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었다. 그는 조용히 죽음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이었다. 아이는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작은 머리를 가만히 기댔다. 아이의 체온이 낡은 승복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 작은 온기에 박기철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저씨. 그래. 스승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불은 욕심의 불이고 그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물은 눈물이라고요. 아저씨는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지요? 아이의 말에 박기철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20년 동안 단단한 갑옷처럼 그를 지탱해왔던 이성과 합리화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묘법 스님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회한, 딸을 잃은 슬픔, 그리고 도윤에 대한 알 수 없는 죄책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격렬한 울음이 되어 터져나왔다. 도윤은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박기철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아이가 입을 열었다.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도윤은 밤하늘의 별을 보듯 허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주 먼 옛날에 한 사람이 큰 죄를 짓고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대요.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냐고 물었죠. 부처님은 그에게 내가 무너뜨린 탑을 다시 쌓으라고 했어요. 남자는 평생을 바쳐 돌을 나르고 흙을 구워 마침내 죄를 지었던 그 자리에 이전보다 더 높고 아름다운 탑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죠. 부처님, 저는 이제 시키신 대로 탑을 다 쌓았습니다. 제 죄는 씻어졌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의 참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기철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쌓은 그 탑을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허물어라. 죄의 대가는 무언가를 쌓는 것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서 갚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무거운 참회이니라. 이야기를 마친 도윤은 박기철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저씨가 지난 며칠 동안 쌓아 올린 탑은 뭐예요? 박기철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가 쌓아 올린 것. 여론의 지지, 문화재라는 명분, 낙조함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잃은 것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참회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박기철은 지난 며칠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길가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나 슬픔이 없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동의 특위를 기다려 경찰서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20년 전 낙조암 방화 사건에 대해 자수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무너뜨린 탑을 스스로 허무는 순간이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박기철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가 경찰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도윤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길을 향해 하던 것처럼 그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릴 뿐이었다. 그 절의 의미를 이제 박기철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이별의 인사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깊은 배웅이었다. 경찰차가 떠나간 길 위에는 도윤만이 홀로 남았다. 아이는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이제 아버지의 진짜 길이 시작되었구나. 아이가 중얼거린 아버지라는 단어는 바람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박기철이 떠나간 낙조암 터. 그의 가장 무거운 참회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진실의 씨앗은 아이의 그 한마디 속에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뿌린 죄의 씨앗과 스님이 남긴 자비의 씨앗이 이 폐허의 땅 위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뿐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